아침 일라디오. 지난밤에도 빗소리에 뒤척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곳에 따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인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연이어 특보가 발령되고 있는데요. 충청 경북 지역으로 내려갔던 장마 전선이 서울 수도권까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많이 약해졌죠. 특히 강원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공사장과 옹벽 등의 붕괴에 대해서도 대비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돌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계신 분들 논밭이라든지 시설물 걱정 물론 되시겠지만요. 이거 점검하러 나가시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강할 때는요. 걱정이 되시더라도 절대 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KBS 일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날씨 변화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8월 1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5시 40분에 홍천군 평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원주, 횡성, 영월, 평창군 평지, 강원 중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요, 속도 내시면 안 됩니다. 속도 꼭 줄여서 운행하셔야 되고요. 물에 잠긴 도로라든지 지하차도, 교량, 좀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건너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울가라든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해 주셔야 되고요. 비닐하우스 잘 묶어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수 지주시설 고정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이거 하셔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 싶으시면요.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 잠시 자제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밥상 물가를 잡겠다면서 정부가 저율 관세 할당 물량 늘려가면서 농축산물 수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민, 축산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올해 참깨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율 관세 할당 TRQ 물량이죠. 이게 늘어난 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요. 네. 2020년에 5만 4천 톤이던 게 2021년 6만 4천 톤으로 TRQ 물량이 들어왔고요. 참깨에 적용된 일반 관세는 630%이지만 이 TRQ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관세가 4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에는 50일 넘는 기간 동안 장마가 지속되면서 국내 참깨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네. 일견으로는 당시 TRQ 물량을 늘렸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원래 다시 3천 톤을 늘려서 6만 7천 톤을 TRQ로 들여온다고 지금 하니까 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 사는 대형 식품 제조업체 참기름이 있는데요. 이건 참깨를 볶은 후에 짜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일부 프리미엄급이 있다면은 시골 방앗간처럼 직접 통깨를 이제 볶아가지고 참기름을 자른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형 식품업체가 만드는 참기름은 수입된 볶음 참깨 분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TRQ 물량을 늘려서 참깨를 수입하는 게 아무리 봐도 밥상 물가 안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깨를 볶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참깨 분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저율 관세 할당으로 참깨를 더 수입해도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 참깨 가격을 보면요. 인도나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는 게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고요. 네. 중국이 7,6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분말, 깨부는 3,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저율 관세 할당으로 참깨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대형 식품 유통업체에서 참기름용으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대형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공급 물량이 전체 참기름 시장에서 한 8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쓴다면은 이게 깨분보다는 원가가 높기 때문에 제품 판매 가격도 높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밥상 물가 안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도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흉작이 들면서 자금률이 10% 가량으로 떨어진 이 국산 참깨가 이게 생산량을 회복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깨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수입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게 조금씩 집에서 혹은 뭐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매우 네. 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요. 네. 통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톤 정도에서 2만 톤 정도 생산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상황에서는 뭐 장마가 워낙 길었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연 질병이 이제 확산했고요. 생산량도 뚝 떨어져서 10,000톤 정도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자급률로 따지면 한 10% 정도로 보는 시각인데요. 네. 반면에 올해 TRQ 물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7,000톤이고 한중 FTA에 따른 무관세 물량이 또 24,0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깨분 같은 경우도 이게 참기름에서는 가공품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볶음 참깨 분말인데요. 네. 이것도 무관세 물량이 매년 36,000에서 4만 톤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참깨 재배하시는 농민분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또 마늘 TRQ 물량을 늘리면서 경남 지역 농협들이 산지 마늘 경매를 중단했다 이런 일이 전해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참깨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한창 수확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래서 올해전 참깨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인데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한 참깨 농가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참깨를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 농가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수입산 참깨가 많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국산 참깨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수입 일변도의 정책이 계속되면 결국은 국내에 있는 참깨 농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산지 표시 문제는 발생한 게 없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참기름을 만드는데 이 수입 참깨를 쓸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소업체나 식당 그리고 방앗간 등에서 참기름 제조용으로 쓸 것이라는 게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요처가 얇고 넓게 분산이 되면은 가격 하락 효과를 측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원산지 위반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이렇게 이를 원산지 위반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벌이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양념 채소류 중 하나, 이제 고춧가루 만드는 건고추, 올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2022년산 건고추 생산량이 64,000톤 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79,800여 톤 그리고 평년에도 한 7만 톤 정도가 됐는데 이과 비교하면 19.9% 그리고 8.6%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줄어드는 물량이라는 건데요. 재배 면적 감소 그리고 단소 감소가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재배 면적이 29,622헥타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지난해에 33,373헥타에 비해서 11.2%나 줄었고요. 네. 특히 이제 표본 조사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생육 조사 결과에서도 이 나쁘다는 응답 비율이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는 응답률이 40.2% 그리고 좋다는 응답률도 7.4%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작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황이 좋지가 않았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선에서 출발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안동 농협 공판장에서 지난 1일 원래 첫 홍고추 경매가 있었는데요. 네. 이날 거래된 홍고추 평균 가격이 600g 상품을 기준으로 2,195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첫 경매일 가격보다 13%가량 낮았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후에 2일과 3일에는 2,600원대로 올라서면서 이제 시세는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비료 가격 같은 농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른 데다 가뭄이 심했고요. 또 그래도 병해충 관리에 든 비용도 늘어나서 지금처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경영비도 못 건지겠다. 이런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고춧가루도 또 수입하는 것은 아닐지 그게 사실 좀 더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쌀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쌀값이 이제 하락이 계속되면서 농협 미곡 종합처리장 기록적인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게는 수십억 원씩 적자가 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네. 어제 정부가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쌀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확기를 대비해서 벼 수매를 위한 창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무이자 자금 3천억 원을 들여서 8만 톤 분량의 쌀을 별도 창고로 이동시켜서 보관하도록 하고요. 네. 벼 수매 농협에는 2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이 어려운 농촌 소재 농협이 보유한 쌀 5천 톤을 가공용으로 판매를 해서 재고 처리를 하고요. 또 소액계층의 이 쌀 2천 톤 정도 그리고 또 도시농협과 농협 임직원의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서 쌀 3천 톤 이상을 판매해서 이렇게 재고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비구름이 아래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네요. 네, 수도권과 서울에 큰 피해를 준 비구름이 어제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로 갔는데요. 낮에는 시간당 30mm 정도의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밤사이 많은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종, 대전, 그리고 충청 대부분 지역,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그리고 경북, 전북 상당수 지역과 또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 충청권에 비가 많이 오면서 하천 수위도 계속 올라갔고요. 곳곳에서 홍수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 청주에서는 한 주류회사 창고가 물에 잠겼고, 네. 또 청주시 복대 등에서는 한 아파트 앞 도로가 침수돼서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지는 등 비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정전이 발생해 4시간 30여 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폭우 속에서 사라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 수도권에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일 이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실종된 4명 중 이 40대 남성 1명이 어제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도심 한복판에서 물에 휩쓸리면서 서초구 버스 정류장 근처 도로 맨홀 아래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무려 1.5km나 떠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50대 누나와 함께 맨홀에 빠져 실종이 됐는데요. 이 남성의 누나를 포함해서 다른 실종자들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마저구천에는 16살 중학생이 실종된 일이 있었는데요. 소방 구조대원들이 실종 장소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만 아직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틀 동안 400mm 가까운 비가 내린 이 횡성군 청일면에서는 마을 뒤편의 산이 무너져 마을 진입로가 막힌 일도 있었고, 이로 인해 7가구 주민 8명이 고립됐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어제 서울 수도권은 이제 많은 비가 오진 않았는데, 근데 출퇴근길에 차가 너무너무 막혔습니다. 교통대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20분 거리를 3시간 걸렸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올림픽대로 또 강변북로 등 이 주요 간선도로 일부 구간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면서 이틀째 출퇴근길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 강변북로의 경우 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강변북로가 어제 0시에 통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긴급 재난 문자로 공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정보는 보내지 않는다, 이런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폭우로 수도권 지하철 각 구간이 침수가 됐다가 복구된 일이 반복됐는데 이 역시 정보 접근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도로 통제 구간 등의 정보를 이 서울 교통 정보 시스템인 토피스 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보다 접근성이 높은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 때문에 숨진 일가족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지하 집들의 위험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도마 위로에 올랐습니다. 네,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림동 참사는 이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가족뿐 아니라 이 반지하 가구는 이번 폭우 피해가 유독 심했는데요. 이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그 영하 기생충처럼 변기가 역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반지하는 창으로 물이 들이치기 때문에 이 폭우 땐 침수에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참변이 난 곳도 이 방과 외벽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이 배수가 되지 않다 보니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반지하가 전국적으로 32만 7천여 가구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 31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또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 지하임에도 볕이 들고 또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등 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이제 건축법을 바꿔서 이 반지하 주택을 짓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돈 문제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보다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폭우 피해에 사과를 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수해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송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어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퇴근하실 때는 참모진도 일상적으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다라며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일부 정치인이 수해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키즈라고 불리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통령실로 향해서 정치권에서는 또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그 전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제 이재명 의원실은 김혜경 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검찰이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70여 년 전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으로도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가 지난해 2월 이 관련 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한해서만 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이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이 재심을 받아서 이 중에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는 동안 일반 재판 수형인들은 이 재심이 청구된 경우가 4%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직권 재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일반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법률 전문가인 검찰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아무래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더 많이 명예를 회복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지시했고요. 일반 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청구는 제주지검 그리고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1,792명이었습니다. 그 전날보다 1,895명 더 많았고요. 일주일 전에 1.27배, 2주 전에 1.51배 정도 나왔습니다. 이 15만 명은 방역당국이 예측한 이 평균 유행의 정점치였는데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중 최대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402명으로 93일 만에 400명대를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50명으로 80일 만에 50명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우리나라 외교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설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한국에 여러 차례 본인들이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이미 알려졌던 이 이른바 사드 3불,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또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이미 배치된 사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사드 1한까지 우리 정부가 약속했다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중국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말라 뭐 이런 요구를 한 셈인데요.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 사드 3불조차 우리가 약속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 사드 문제가 또다시 한중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파견한 북파 공작원에 의해 한국으로 납치된 피해자가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1956년 10월 당시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던 19살 김주삼 씨는 이 북한 황해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서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목선에 태워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녘땅 백령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김주삼 씨는 백령도에서 다시 서울 구로구 공군 첩보대로 이송이 됐고 거기서 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년에 거친 신문이 끝났음에도 군은 김주삼 씨를 풀어주지도 또 북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김주삼 씨는 어렵게 남한에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것보다 어찌됐을지 모를 이 북녘의 가족 걱정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한 이 살면서 경찰의 사찰이 이어져서 이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어제 국방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납치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기관의 사과, 명예회복 그리고 북한 가족과의 상봉 추진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수삼 씨의 나이가 85인데요. 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감동시킨 리틀 야구 선수들이 화제였습니다.
네, 이 미국의 리틀 야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투수가 던진 공이 엇나가면서 이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뭐 헬멧을 쓰긴 했지만 이 단단한 야구공의 머리를 강타당한 타자가 쓰러져서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곧 큰 부상 없이 일어나 1루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경기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이 헤드샷의 충격 때문에 이 투수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머리에 공을 맞은 타자가 1루에서 투수의 이름을 부르더니 곧 마운드로 걸어가 이 투수를 꼭 안아주며 위로하는 장면이 또 영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오히려 더 괜찮다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아줬는데요. 네. 이 감동적인 장면에 이 관중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기립박수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스포츠맨십을 배운다며 감동을 받았다라는 글들이 SNS를 수놓았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충청권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고요. 충청과 대전, 강원도 홍천, 경기도 광주, 화성, 이천, 용인, 오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요.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전북은 80에서 200mm, 특히 충청권 남부, 전북 북부에는 250mm 이상도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그리고 남부지방으로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은 오후면 비가 그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밝아서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엄청나죠. 제가 형이 서울에 있는데 예. 1층이 뭐 다 잠긴다고 난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막 전화하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너무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셔서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데 그러니까요. 피해를 본 분들을 좀 생각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예,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민간 그 보험회사하고 체결하는 보험이긴 한데요. 네. 이게 정책적인 보험이라서 행안부에서 관장하는 보험이거든요. 그 행안부나 지자체가 이제 보험료도 뭐 상당 부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뭐 태풍, 홍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지금 딱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그 폭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보험이죠. 아니 그럼 이거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뭐 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당 지자체를 가시거나요. 아니면은 그 민간 가입한 보험회사 한 6군데 정도 되거든요. 민간 보험회사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상 신청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와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요. 또 이제 다 확인하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전북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금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진안, 김제, 부안 호우주의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오는데요. 어제 뭐 저녁 새벽에도 비가 좀 왔었고요. 대신 뭐 서울처럼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나마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어떤 사건을 좀 다뤄볼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밖에서 이제 일하기는 굉장히 더운 날씨잖아요. 지금 남부 지역은 사실은 비가 많이 안 오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는 지역은 폭염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좀 어중간하게 오고 덥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경남, 제주는 지금 폭염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날씨긴 했죠, 그죠?
예, 뭐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농한기여가지고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하지만 이럴 때 쉴 때 이제 공공근로를 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이 우리가 점심시간 빼고 보통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좀 약간 폭염 또 시간대에는 좀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로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네. 그 폭염 때문에 이제 뭐 열사병이나 이런 걸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 또 보상은 잘 되나 이런 게 또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사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근데 이게 일을 하다가 뭐 쓰러지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제 애매한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원래 지병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도 네. 있고,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대부분 근로 연령이 뭐 도시같이 이렇게 어리지가 않아요. 막 60대, 70대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애매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래 계약을 맺은 근로 업무를 해야 되고요. 네. 근로 시간에 근로를 했어야 되고, 네. 예, 그 근로 시간대 근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질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망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통상 이제 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폭염 때는 또 5일 일하면서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 밤새 쉬라고 하는데 5일 내내 일하다 보면 이게 피로도 누적이 되고 그렇죠. 열사도 누적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산업재해를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재해가 맞다고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지병이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지병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가 있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 경과를 넘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통상 우리가 산재로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통상은요. 우리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제 유족급여나 이제 우리가 장의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치료비, 그다음에 위자료 이런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농어촌에서는 일하다가 이게 이렇게 산업재해로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고의로 이제 일부러 사망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상해를 입게 된 경우는 아니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고의나 이제 중과실을 입게 된 경우는 조금 보상이 안 되거나 좀 굉장히 적게 보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질병, 장애, 사망 이런 걸 발생하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된 경우 이제 보상을 충분히 이제 해주는 산업재해 보험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족급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게 있고 아예 일시금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연금을 매달 받는 유족 연금 형태가 원칙이고요. 네. 다만 이제 수급권자가 이제 일시금으로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유족급여를 우리 연금으로 받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돼서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빨리 이제 청구를 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3년 안에 사후 3년 안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금으로 유족 보상 연금으로 받으면 액수를 산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연금 금액은요. 우리가 평균 임금의 이제 100분의 한 47 정도 되는 금액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언제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이제 중요하겠죠. 일할로 계산해 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유족 수급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인당 100분의 5까지 이제 가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최대치가 한도가 20%였어요. 네. 가족이 5명이어도 20%, 4명이어도 20% 이렇게 또 이제 증액이 되니까 이제 일할 금액에 따라서 47% 플러스 그 가산 5%부터 20% 사이 이 정도 이제 곱해서 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일시금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일시금은 이제 평균 임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루 임금의 1,300일분의 일시금으로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1,300일분이면 한 2년치 정도, 한 3년치 정도, 아니죠. 한 4년 가까이, 4년치 정도 받는 거네요? 예, 이제 3년에서 4년 사이 4년 정도 좀 되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거고요. 예, 이때 이제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다. 그럼 1,300일분이면은 1억 3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상을 잘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제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진짜 실제로 이렇게 공무원을 하다가 쓰러지신 그 삼촌이 계셨는데요. 동네 네. 삼촌이 계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그건 산업재해가 아니다, 지병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고 결국은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지병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폭염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열을 많이 받고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아픈 거다 하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셨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폭염이 있고 이런 그 시간대에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 경과를 넘어서는 피해가 분명히 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으로 이제 내가 피해받은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없으면 근로자 재보상보험 같은 것도 있어요. 근제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그 근제보험이 이제 산재보험으로 다 보상되지 않는 추가분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근제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우리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처리해서 이제 추가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폭우도 쏟아지고 있고 폭염도 쏟아지고 있고 자연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좀 집에 머무르시면서 다음을 또 도모하시는 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연결해서 밤사이 비 피해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도 알아볼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에 비가 또 서울에 많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온 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비가 계속 많이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이제 어제 비구름 때는 사실상 춘천권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네. 춘천권 같은 경우 대전 지역에 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누적 강수량 231mm 기록을 했고요. 네. 충북 청주가 또 244mm, 충남 공주 지역 255mm에서 200mm 이상 내린 지역 3지역이 되고요. 나머지 세종, 또 경북 강원, 전북 등지는 200mm 미만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상황도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명피해 정리해드리는데 사망이 11분, 어제 11시 기준보다 1분 늘었고요. 네. 그리고 실종 8분, 부상 18분입니다. 부상은 한 분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요. 이 부상자 한 분이 중복 집계됐기 때문에 중복 집계된 부분에서 한 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지금 사망 11분, 실종 8분, 부상 11분입니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재민 현재 548세대 982명 있으시고요. 일시대 피자는 2042분입니다. 2042세대에 4297분인데요. 미기가하신 분들 아직 계시고 현재 임시주거시설에서 구호 물품 받아서 지금 주거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 도로 항만, 공항 등 상황도 꼭 알아봐야 될 텐데 어제 서울은 도로가 통제가 많이 됐는데요. 혹시 지금도 통제된 도로라든지 결항된 교통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그 하상도로나 일반 도로 같은 경우 지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노들교, 잠수교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림픽대로는 통행 재개가 됐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부로 통행 재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둔치 주차장은 57곳이 현재 통제되고 있고요. 여객선 같은 경우 오늘 새벽 4시 기준입니다. 현재 여객선 통제 상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 한 곳이 통제 중에 있고요. 철도는 한 개 노선 서행 운행하고 있는데 안산선 대야미에서 수리산 구간인데 응급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히 드는 요즘인데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동안 안전을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주변의 변화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피 요령 끝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가능하면 필요 네. 이상의 외출 삼가시는 걸 그렇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네. 만약 대피를 하셔야 된다면은 집 그 현관문 쪽에 있는 분전함을 내려서 충분히 그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대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네. 이때 분전함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분전함을 내린 뒤에 콘센트 벽면에 꽂혀 있는 코드를 전부 뽑아두고 가셔야 되는데요.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누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조치고요. 문제가 발생되면 직접 대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손길 도움 요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직접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위험하다 판단되면 긴급 신고 전화 세 번호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10번, 112, 119 네. 세 번호를 이용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10번 110 112 119 통해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이충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